안녕하세요. 경기 시민건축대학 이번 시간 강의를 맡은 김현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독립 큐레이터이면서 미술관에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는 예술교육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소 미술관에서 전시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건축과 미술의 만남이라는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또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여행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많이 지쳐있는 여러분들께 간접적으로나마 미술 작품과 미술관 건축 공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작품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이 조금은 충족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시간은 경험하는 미술과 건축 공간이라는 주제로 현재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는 동시대의 작가 4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아니시 카푸어와 서도호, 그리고 제임스 터렐과 올라퍼 엘리아슨입니다. 이 작가들은 각각의 언어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 작품을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관람자들이 공간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설치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건축 공간은 작품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작가들의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미술 작품이 공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미술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미술하면 도화지나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 또 혹은 입체로 만든 조각 등이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미술관에 무엇을 하러 갈까요? 우리는 보통 미술관에 갈 때 미술 작품을 보러 간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다면 미술은 보는 걸까요? 자, 그럼 건축은 또 무엇일까요? 건축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집이나 건물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3가지 질문은 사실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건축가 이타미준의 바람미술관에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곳에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람미술관은 제1교포 건축가 이타미준이 설계한 물, 바람, 돌 미술관 연작 중의 하나입니다. 이 미술관들은 제주도 남서부 중산간 지역에 있는 핑크스 비오토피아 내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미술품을 전시하는 건물이라기보다는 그 건물 자체로 제주도의 요소인 물, 바람, 돌을 표현하면서 그 건물 자체가 바로 작품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람미술관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기억을 남겼던 곳입니다. 몇 해 전에 날씨가 아주 좋았던 가을날 제가 이곳에 방문했는데요. 바람미술관은 연한 갈색빛 갈대밭 사이에 덩그러니 놓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허름한 창고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벽면에 세로로 긴 나무판이 틈을 두고 세워져 있어서 완전한 건물 같지가 않았습니다. 건물 내부도 외부만큼 굉장히 단순한데요. 입구 좌우측으로 각각의 방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방에 들어서면 벽면에 세워진 나무판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바닥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바람이 들이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곳이 왜 바람미술관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눈을 감으면 청각에 더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그 바람 소리를 여러분들도 같이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서 어떤 소리를 들으셨나요? 입구에 있던 갈대가 흔들리는 소리나 새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와 또 바람이 나무 틈 사이를 지나는 소리가 들리셨나요? 이전에는 의식하지 않았던 제주도의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고 청량하게 들려왔을 겁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 냄새도 느껴졌고요. 또 바람이 얼굴 피부와 온몸을 휘감으면서 몸의 촉감도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이 콧구멍으로 들어와서 머릿속을 한 바퀴 휘잉 하고 돌면서 뭔가 환기가 되는 느낌도 들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경험은 내가 마치 명상의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했습니다. 바람미술가는 바람이라는 자연의 요소를 통해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이 모두 감각을 동원해서 공감각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신기하고 매력적인 힘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사진 이미지만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고요.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공간에 들어섰을 때 온몸을 휘감는 그 분위기를 경험해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코로나가 좋아지면 이후에 여러분들도 이곳을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바람을 전시한 건축물일까요? 아니면 이 자체가 하나의 건축적인 조각인 걸까요? 그렇다면 미술과 건축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여러 영역을 넘나드는 현대미술의 흐름에서 이곳 역시 저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게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각예술이라고 불리던 미술은 이제 더 이상 시각적으로만 표현되지 않고 관람자의 시각, 청각, 후각, 촉각에 관여하면서 급기야는 이제 관람자가 작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람자 역시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와 장치들을 만나고 또 그 작품 속에 녹아드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의 주요 개념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60년대 미술의 한 경향인 미니멀리즘에서 그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1960년 중반 뉴욕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한 여배우가 나와서 집에 꼭 필요한 물건들만 두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집을 소개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 이런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외관상 장식이 없고 단순하게 깔끔하다라는 의미로 미니멀 혹은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디자인계에서 폭넓게 오용되고 있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잠시 미니멀리즘의 의미와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 중반에 뉴욕을 기반으로 나타난 하나의 미술 경향을 말합니다. 미니멀 아트 혹은 ABC 아트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형성을 최소로 해서 알파벳 ABC처럼 기본적인 구조로 돌아가려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단순한 기하학적인 단일 형태를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도널드 저드는 1968년 작품에서 단순한 상자나 금속판을 반복적으로 전시 공간에 늘어놓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단색으로 된 같은 크기의 단순한 사각형 박스가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벽에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개성 없는 단일한 형태들은 부분의 사각형보다는 오히려 반복되어진 전체가 강조돼서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물체 또는 사물로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널드 저드는 본인의 작업을 특정한 물체들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요. 도널드 저드는 기존에 알고 있던 회화와 조각이 틀에 박힌 형식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하면서 그런 관례를 깨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나 재료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작품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로버트 모리스의 L자형 빔이라는 작품입니다. 전시 공간에는 대문자 L 모양의 구조물 3개가 각각 다른 형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럼 관람자는 L자형 구조물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감상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관람자는 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방향, 즉 관람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관람자는 그냥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을 지각하는 자신, 그리고 또 자신과 사물이 있는 그 장소,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미술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관람자가 강조된다는 겁니다. 미니멀 아트에서 작품은 작품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작품이 놓여있는 지금, 여기의 전시 공간과 그리고 동시에 관람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람자들에게 작품 사이사이를 걸어다니는 행동을 유발시켜서 작품과 관객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만드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관객이 참여하는 것, 경험하는 것의 의미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관람객이 이렇게 전시장을 오가면서 작품을 경험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의 개념 역시 중요해집니다. 당시 비평가 마이클 프리드는 미니멀 아트의 이러한 특징을 연극에 비유하면서 연극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미니멀리즘 작품을 통해서 미술의 영역에서는 공간과 체험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나타난 겁니다. 특히 미니멀리즘 작품들이 점차 크기가 거대해지면서 작품은 건축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었고 특정 작품에 맞는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작품들은 도시 공간으로까지 확장하기도 했고요.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설치 미술 작품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현대미술은 공간과 작품을 따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공간은 곧 작품의 연장이 되었습니다. 건축과 미술의 만남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앞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간과 연관을 맺고 있고 또 관람자의 체험을 유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두 명의 작가 아니시 가푸어와 서도호를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시카고 밀레니엄 광장에 있는 거대한 스테인리스 작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굴곡면 때문에 거울에 비친 모습이 왜곡돼서 보이는 이 작품은 시카고에서는 콩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바로 아니시 카푸어의 대표적인 공공미술 작품인데요.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난 아니시 카푸어는 현재 66세로 영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조각가이면서 설치미술가입니다. 1973년 영국 런던으로 이주한 후에 미술교육을 받았고요. 이후에 1980년대 초부터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영국관 대표로 참가하면서 프레미오 2000상을 수상했고요. 1991년에는 영국의 최고 권위의 터너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의 배열에 오르게 됩니다. 아니시 카푸어는 2002년에서 2003년에 런던에 있는 테이트 모던의 터빈홀에서 큰 규모의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테이트 모던이라는 미술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작품 소개에 앞서서 테이트 모던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 미술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미니멀리즘 이후에 작품이 놓여있는 장소는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장소라는 맥락을 중시하는 미술이 등장하면서 흰색 벽의 전통적인 전시장인 화이트 큐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타입의 미술관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 런던에 있는 테이트 모던입니다. 이 미술관 역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테이트 모던은 2000년에 개관한 현대미술관으로 템즈강 남쪽에 있던 화력발전소를 개조해서 만든 재생 건물입니다. 런던은 템즈강 남쪽과 북쪽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밀레니엄 브릿지와 연결되는 이 테이트 모던입니다. 이 뱅크사이드 발전소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런던 중심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세워진 화력 발전소였는데요. 이후에 공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1981년에 문을 닫게 됩니다. 이후 20여 년 동안 방치되다가 도시의 흉물이 됐고 발전소 주변은 우범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1992년에 영국의 대표적인 예술재단인 테이트에서 현대미술 작품을 전시할 새로운 미술관 건립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런던의 비싼 땅값 때문에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다가 이 뱅크사이드 발전소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서 스위스 바젤 출신의 두 젊은 건축가 자크 헤어초크와 피에르 드 메롱의 안이 채택이 되는데요. 이들은 북쪽 맞은편 세인트폴 대성당과 짝을 이룰 수 있도록 거대한 굴뚝과 세로로 긴 선을 만들어내는 창문, 적벽돌로 만든 건물 외벽과 내부는 발전기를 제거한 것 외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 상부에 박스 형태의 건물을 증축해서 공간을 확장하는 심플한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테이트가 추구하는 미술관의 기능에 맞춰서 개조했는데요. 열린 미술관을 컨셉으로 새롭게 단장한 테이트 모던은 2000년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테이트 모던에서 열린 미술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자 가장 인상적인 공간은 바로 터빈홀입니다. 이곳은 과거에 발전기 기계가 있었던 곳인데요. 건축가들은 텅 빈 터빈홀의 서쪽으로 입구 로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템즈 강변의 산책로에서 자연스럽게 실내로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롭게 만든 천창을 통해서 햇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홀 내부로 들어와도 여전히 바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데요. 입구 로비 쪽 바닥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경사지게 만들었고요. 무대를 내려다보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마치 거대한 극장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발전기가 있던 7층 높이, 바닥 면적 3,400제곱미터의 텅 빈 터빈홀은 입구 로비의 역할뿐만 아니라 현대미술가들의 설치 미술을 위한 전시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이트 모던은 적극적으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마케팅을 이어가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해가고 있는데요. 터빈홀에서는 잠깐만요. 후원하는 마케팅을 이어가는 거야? 후원받는 마케팅을? 후원받는. 네. 테이트 모던은 적극적으로 거기부터 다시요. 테이트 모던은 적극적으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문화예술을 후원받는 마케팅을 이어가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터빈홀에서는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생활용품과 식품 기업인 유니레버사가 지원한 유니레버 시리즈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테이트 모던이 2000년 개관한 이래 터빈홀의 유니레버 시리즈로 인해서 2012년까지 약 3천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았는데요. 2014년부터 25년까지는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11년간의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럼 터빈홀의 압도적인 스케일의 전시들 중 아니시 카푸어의 작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니시 카푸어의 첫 번째 작품은 2002년에서 2003년에 테이트 모던 터빈홀에서 선보인 마르시아스라는 작품입니다. 건축물과 구조로 직결되는 작품인데요. 드넓은 터빈홀을 가득 채울 만큼의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작품은 세계적인 구조 디자이너이자 엔지니어 기반의 건축가인 세실 발몬드와 협업한 건데요. 관람객들에게 건축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형태를 보면 트럼펫 모양을 하고 있고 또 반투명한 PVC 막으로 연결된 세 개의 거대한 철제 원형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150m 정도 되고 높이는 일반 건물의 약 10층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공간의 양 끝에는 트럼펫 모양을 한 두 개의 원형 구조물이 수직으로 서 있고 가운데 있는 원형은 수평으로 눕혀져 있습니다. 이 형상은 마치 신체에서 피부를 벗겨내서 펼쳐놓은 것 같은데요. 아니시 카푸어는 이 작품의 표면 PVC 막이 마치 벗겨진 피부와 같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다시 할까요? 아니시 카푸어는 이 작품의 표면 PVC 막이 마치 벗겨진 피부와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제목인 마르시아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론에 의해서 산채로 껍질이 벗겨진 사티로스를 지칭하는 건데요. 이걸 생각하면 작품을 둘러싼 강렬한 붉은색은 신체적인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너무 거대해서 어떤 위치에서도 이 조각의 전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관람자는 부분적인 지각을 통해서만 전체 구조를 생각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다시 할게요. 관람자는 부분적인 지각을 통해서 전체 구조를 생각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관람자의 공간 지각을 굉장히 혼돈스럽게 합니다. 2011년도에도 카푸어는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 공간에서 강렬한 붉은색의 PVC로 리바이어던이라는 작업을 했습니다. 높이 35m, 바닥 면적 13,500제곱미터에 달하는 탁 트인 실내 공간을 가득 뒤덮은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크기는 관객을 압도하며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둥근 구조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테이트 모던에서처럼 관람자는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내부를 탐색하게 됩니다. 관람자는 작품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커다란 자궁 안으로 향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카푸어는 그랑팔레의 구조를 통해 조각, 인간, 그리고 그의 설치 작업을 이루는 환경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2년에서 13년도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카푸어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이때 전시된 작품 중 땅은 조각의 내부 공간에 주목한 작품인데요. 실제로 건물의 바닥을 뚫은 작품입니다. 회화, 조각, 건축을 넘나드는 카푸어의 다양한 작업 중에서 건축적 조각으로 가장 극단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 이 구멍을 본 관람자들은 단순한 평면의 검은색 동그라미로 인지를 했다가 실제로 건물 바닥에 2m 정도의 깊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카푸어는 구멍 내부에 검은색을 칠해서 바닥을 알 수 없도록 무한한 깊이감을 느끼게 만들었는데요. 따라서 관람자들은 깊은 구멍을 보면서 신체적인 위험과 또 공포까지 느끼게 됩니다. 작가가 바닥에 구멍을 뚫은 것과는 반대로 벽을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혹은 오목하게 들어가게 변형시킨 작품도 있는데요. 내가 임신했을 때라는 작품은 벽의 표면을 임신부의 배처럼 볼록하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흰 벽에 표면도 매우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어서 작품이 그냥 흰 벽으로 인식되어서 잘못하면 이 작품을 지나칠 수도 있는데요. 또 노랑이나 나의 몸, 너의 몸처럼 벽면이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처리되어 있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채도가 높은 모노톤으로 면이 칠해져 있어서 오목 들어간 것을 측면에서 봐야만 인지할 수 있는데요. 작가는 이를 통해서 정신성을 표현하는 철학적 개념과 고도의 공학적 기술이 만나서 아름다움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푸어의 건축적 조각들은 건축을 사람의 몸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 도마의 치유를 보면 흰 벽 위에 상처처럼 난 붉은 틈새가 보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예수가 본인의 성은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는 성 도마의 의심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 벽은 상처 입은 몸이자 또 상처 입은 건축물을 표현한 것으로 카푸어가 몸은 건축이라고 했던 사고가 얼마나 직접적이고 대담하게 표현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루치오 폰타나의 찢어진 캔버스를 건축적인 조각으로 구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카푸어의 건축적인 조각은 구조, 공간, 그리고 색채가 이것을 관람하는 사람의 지각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제작되는데요. 카푸어의 거대한 작업 규모와 지각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색채와 매체는 관람자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렬한 인상과 또 지각의 혼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람자의 몸과 이를 압도하는 공간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내면서 관람자는 온몸으로 작품과 교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가는 서도호 작가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공간은 어디일까요?
바로 집이겠죠. 왜냐하면 집은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집은 나와 얽힌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또 집 속 공간은 내 몸의 기억과 직결되기 때문일 건데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의 의미는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작가인 서도우는 이러한 집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공간의 체험을 건축적 작업으로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집을 통해 그 스스로가 겪었던 문화 이동의 체험을 다루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서도우는 현재 한국 나이로 58세인데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이후에 조소로 확장해서 건축 설치에 이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현재 뉴욕과 런던에서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1월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개관을 알리는 첫 프로젝트의 작가로 서도우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이라는 작품을 서울박스에서 전시했습니다. 당시 전시장을 꽉 채운 꽤 큰 크기의 이 작품은 반투명한 파란색 천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 작품은 작가가 거주했던 로드아일랜드의 3층 주택을 실제 크기로 재현한 것입니다. 그 내부에는 작가의 서울 집인 한옥이 매달려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마치 천으로 옷을 짓듯 집을 짓는 작가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현관을 통해서 집의 내부로 들어서면 관람자들은 집 곳곳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반투명한 천으로 만들어진 집이어서 이쪽 공간과 저쪽 공간의 풍경이 몇 겹의 레이어로 겹쳐지면서 다층적인 장면이 만들어지는데요. 집 내부를 둘러보면 문손잡이, 창문거리, 또 현관 전등처럼 정교하고 아주 섬세하게 바느질이 되어 있는 세부 표현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전해에 2012년도에는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생존하는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서도우의 개인전 집 속의 집이라는 제목의 전시가 개최됐습니다. 잠시 리움이라는 미술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게요. 리움은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사립미술관인데요. 2004년에 개관했습니다. 리움의 건축물은 고미술과 현대미술 상설 전시를 위한 공간이 있고요. 또 기획 전시와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설계는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와 장 누벨 그리고 렘 쿠라스의 세 사람이 각각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특히 렘 쿠라스가 디자인한 공간에는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검정색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검정색 박스가 들어가 있는 구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렘 쿠라스는 이곳을 조각적 공간 또는 건축적 조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서도우의 전시는 렘 쿠라스가 디자인한 공간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당시 관람객이 엄청 많아서 긴 대기를 해야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도우는 기획전시실로 향하는 입구 경사로에 투영이라는 작품을 설치해서 전시 도입부로서 역할을 하게 했는데요. 서도우는 리움 전시에서 작가가 직접 살았던 한국 전통 가옥의 구조를 반투명한 천으로 재현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서도우는 자신의 서울 성북동 한옥을 옥색 천으로 지은 작품으로 세계 미술계에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전시에서는 한옥 본체인 서울집을 비롯해서 작가가 살았던 뉴욕과 베를린의 집들이 천으로 지어집니다. 서도우는 서울 성북동 한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옥에서 살았던 이런 경험은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살던 집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갖습니다. 특히 창덕궁의 연경당 사랑채를 본떠서 지었다는 한옥은 근대화의 물결로 주변에 새로 들어서는 양옥들과 대비돼서 매우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이처럼 한옥과 양옥의 문화적 충돌에 대한 작가의 경험은
작가가 이후 미국에서 느꼈던 문화적 충돌을 극대화하는 근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서도호는 가장 개인적인 공간인 집이 미술관이라는 공공공간에 위치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관람자는 이 집을 보면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서도호의 개인적인 공간은 타인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서도호는 특히 렘쿠라스의 블랙박스 공간과 자신의 작품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는데요. 공간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인 블랙박스의 구조와 자신의 집 공간 작업의 관계를 보면 렘쿠라스가 지은 집 안에 서도호의 집이 들어가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시명이 집 속의 집으로 표현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도호는 이러한 독특한 공간 안에 별똥별과 집 속의 집을 배치해서 새로운 대화를 이끌어내는데요. 별똥별에서는 미국 유학 시절 느꼈던 이방인으로서의 감정을 한옥이 미국 집에 떨어져서 부딪힌 형태로 표현하였고, 집 속의 집에서는 미국 집안에 자리 잡은 한옥을 통해서 점차 새로운 문화에 익숙해지는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문화적 충돌을 겪었던 작가의 사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 문화, 지역 등 다름에서 비롯되는 충돌을 늘 경험하고 또 그에 적응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블랙박스에 설치된 완벽한 집, 다리 프로젝트와 문에서는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집이라는 주제에 접근함으로써 경계이자 통로로서의 집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의 공간 중에서 제일 작은 공간, 옷으로부터 작품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옷이라는 게 한 개인의 가장 뭐랄까 인티밋한 그런 그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옷의 개념을 확대를 하면 그게 이제 건축이 되는 거고 집이 되는 거고 한 개인의 그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어떤 그 디바이스로서 옷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를 작품에 쓰게 된 거죠. 지난해 봄 리움 미술관에서의 서도호 개인전은 리움 개관 이후 최다 관람객 방문으로 대박을 쳤다. 아름답고 이동 가능한 집들이 현대 미술은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을 단번에 깼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은은한 색깔의 뭐 어떤 그 아름다운 집을 손으로 만들었다는 그 노동 자체에도 일단 사람들이 경외를 느낄 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신기루 같은 느낌을 갖게 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만져보면 그게 딱딱한 어떤 집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냥 하늘하늘한 어떤 집의 그림자 내지는 집의 뭐 옷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집의 실체는 아니지만 집의 모든 흔적들과 뭐 세부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은은한 색깔의 그림자가 하늘에 걸려 있으니까 그냥 보기 참 아름다운데요. 난장판이다. 도대체 누구 방일까? 실제 방이 아니다. 옷감 작품인 뉴욕 아파트를 5분의 1 크기로 축소한 작품, 별똥별이다. 그런데 집안 꼴이 왜 이 모양일까? 한옥이 날아와 아파트 옆구리를 박았다. 놀라 자빠진 살림살이가 관람객 발목을 잡는다.
기계로 찍어낸 게 아니다. 서작가가 손수 제작한 극사실적 조각품 오부제다. 남들은 다 어렵다는 현대 미술을 하는데 제 발상은 좀 동화적 발상이 많아요. 뭐라 그럴까, 작품이 살아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동화적이고 집을 옮겨 다닌다 뭐 이런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어린애들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작품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나이는 지금 50이고, 그러니까는 이제 몸은 50인데 머리는 어린애.